황혼 추억극장입니다. 이번 화는 1966년 명작 영화 만추를 재구성한 오디오북입니다. 교도소에서 사흘 휴가를 받은 여인과 쫓기는 남자가 열차에서 만납니다. 창경원 벤치, 인천 객가, 허름한 호텔을 떠돌며 짧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두 사람. 이별의 순간 남자는 겨울 레일을 건네며 2년 후 재회를 약속합니다. 과연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화면을 어둡게 하시고 편하게 들으세요. 1장. 철문 너머의 숨.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쇠가 쇠를 물어뜯는 소리, 무딘 마찰음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끝나면 정적이 시작되었고, 정적이 시작되면 해림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교도소의 새벽은 언제나 그랬어요. 복도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바닥은 늘 미지근하게 차가웠습니다. 슬리퍼가 콘크리트를 끌고 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졌어요. 누군가 기침을 하면 벽이 그 기침을 되돌려 보냈고 그 메아리는 한참이나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해림은 32해를 살았고 그중 4년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번호표로 불리고 줄 서는 법을 익히고 밥을 삼키는 속도를 맞추고 웃음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은 항상 손등 아래로 눌러 놓아야 했어요. 튀어나오면 벌이 되었으니까요. 화를 내면 독방이었고 울면 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림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며 살았어요. 느끼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그녀는 자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감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졌어요. 눈을 감으면 냄새가 남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빨랫비누 냄새, 땀과 눈물이 뒤섞인 사람의 냄새. 소리도 남았어요. 철문 소리, 발자국 소리, 밤마다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낌. 그리고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기억, 어머니의 얼굴, 바깥 세상의 햇살. 그 기억들이 눈꺼풀 안쪽에서 반짝이며 그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해림은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최소한 지금만 볼 수 있었어요. 회색 벽, 좁은 창문, 낡은 이불. 그것들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었어요. 해림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버틴다는 것 외에 다른 단어를 몰랐어요. 살아간다 라는 말은 너무 거창했고 견딘다 라는 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냥 버텼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눕고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든 통과하는 것. 그것이 해림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휴가 통지서를 받던 날도 해림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전 점호가 끝나고 교도관이 해림을 불렀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번호였어요. 247번 앞으로. 해림이 줄에서 빠져나와 교도관 앞에 섰습니다. 교도관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누렇게 바랜 용지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어요. 싸구려 잉크 특유의 날카로운 냄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바깥의 냄새처럼 느껴져서 해림의 목이 잠겼습니다. 교도관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성묘야. 사흘. 해림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저렸어요. 어머니와 사흘이라는 단어가 한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해림이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가슴 깊은 곳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성묘를 간다. 늦었다는 말도 돌아와야 한다는 말도 그 종이 한 장에 함께 묶여 있었어요. 해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방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남의 일을 깊이 묻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타인의 과거를 캐지 않고 남의 눈물을 못 본 척하고 작은 희망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것. 그것이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해림은 사물함에서 사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감색 치마와 흰 블라우스. 4년 전에 입고 들어왔던 옷이에요. 옷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천이 거칠었어요.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올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바깥의 옷감은 얼마나 부드러울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스스로를 꾸짖었어요. 꿈을 꾸면 안 된다는 버릇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같은 방의 수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가면 뭐 할 거야? 해림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성묘를 하겠지요. 어머니 무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지요.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이 거기서 멈췄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혹은 너무 길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림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어요. 숨 좀 쉬고 올게. 숨을 쉬는 것이 계획이 되는 살. 해림은 그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손을 꼭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 땀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살아있음이기도 했어요. 그날 밤 해림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침 점호가 끝나고 불이 꺼졌어요. 취침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해림은 얇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잠이 와야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어둡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반짝거렸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바깥이라는 단어가, 사흘이라는 단어가. 해림은 눈을 뜨고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어요. 습기가 스며들어 생긴 누런 얼룩. 그 얼룩의 개수를 세면서 밤을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7개. 늘 그 숫자에서 멈췄어요. 37번째 얼룩 옆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눈이 감기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척일 때마다 이불이 사각거렸어요. 그 사각거림이 마치 낙엽 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깥의 낙엽은 어떤 소리일까? 해림은 가을을 기억하려 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가을을.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던 거리, 군밤 굽는 냄새가 퍼지던 시장, 코끝을 스치던 차가운 바람. 그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의 색을 바래게 만들었어요. 생각이 뻗어나가려 할 때마다 해림은 서둘러 끊었습니다. 감옥에서 꿈은 늘 벌이 되었어요. 꿈을 꾸면 아침에 더 아팠습니다. 현실과 꿈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눈을 뜨는 순간 무너져 내리곤 했어요. 그래서 꿈을 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희망을 품지 않으려 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하지만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어딘가에서 기차의 긴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멀리서 울렸습니다. 대구역에서 출발하는 야간 열차일까요?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철창을 통과해 해림의 귓가에 닿았어요. 길고 낮은 울림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바깥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는 증거. 기차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싣고 희망을 싣고 이별을 싣고 해림은 그 기적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심장 안에서 꿈틀거렸어요. 해림은 이불 속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흘이라는 단어가 손가락 사이에서 뜨거운 돌처럼 굴러다녔어요. 두려움이기도 했고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설렘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벼웠어요. 살아있음. 그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기상종이 울리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 해림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볼은 예전보다 홀쭉해져 있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지치고 메말랐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해림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서. 사흘만. 그것은 다짐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도였을까요? 해림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단어가 입술을 스치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아침 점호 후 해림은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감색 치마, 흰 블라우스, 낡은 구두.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어요. 번호표가 아닌 옷을 입은 자신. 죄수복이 아닌 보통 옷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정문이 열렸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서 해림은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4년 만에 맞는 바깥의 빛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보던 하늘과 담장 밖의 하늘은 같은 하늘이었지만 빛의 양이 달랐어요. 바깥의 빛은 온몸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시고 조금은 아팠어요. 해림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턱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2장. 신문지 뒤에 남자. 대구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플랫폼 위로 석탄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 사이로 사람들의 외투가 스치며 바스락거렸어요. 짐을 든 행상인, 보따리를 인 아주머니, 교복 입은 학생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그 인파 속에 서서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감옥 안에서는 늘 같은 얼굴들만 보았습니다. 정해진 수의 사람들, 정해진 움직임, 정해진 소리.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모든 것이 흘러가고 부딪히고 섞였습니다. 기차가 플랫폼 끝에서 숨을 토하듯 하얀 김을 뿜었어요.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어젯밤 이불 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 해림은 그 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감옥의 김은 밥솥에서만 났는데
바깥의 김은 철과 속도로부터 났습니다. 뜨겁고 하얗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김. 누군가의 팔꿈치에 스치듯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너무 쉽고 빠르게 튀어나와서 해림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감옥에서는 사과도 정해진 자리에 있었어요. 허락을 받고 고개를 숙이고 정해진 문구를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말이 마음을 앞질렀어요. 생각하기 전에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낯설고 조금은 두렵고 하지만 싫지 않은 서울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차 안은 담배 연기와 사람 냄새로 훈훈했어요. 빈자리를 찾아 창가에 앉았습니다. 나무 좌석이 딱딱했지만 감옥 침대보다는 나았어요. 창문 유리에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숨을 내쉬자 손바닥과 유리 사이에 아주 얇은 김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이 이렇게 빨리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해림은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맞은편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줄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재킷을 입고 신문지를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잉크 냄새가 날카롭게 코를 찔렀고 종이가 흔들릴 때마다 작은 바람이 해림 쪽으로 흘러왔어요. 해림은 무심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그가 신문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바빴어요. 신문 모서리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긴장을 접었다 펴는 것처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나타나는 색깔이었어요. 해림은 그 손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 남자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며 속도를 내는 동안 창밖으로 대구의 풍경이 뒤로 밀려났어요.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빨래가 널린 옥상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4년 전에 보았던 그 거리인데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니, 달라진 건 거리가 아니라 자신인지도 몰랐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통로에서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의자 사이를 지나며 사람들의 무릎을 건드리는 자신만만한 걸음이었습니다. 검표원이었어요. 뒤따라 다른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발소리. 표 검사요. 검표원의 목소리 뒤로 한 박자 늦게 다른 목소리가 섞였어요. 이봐요, 잠깐. 형사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양복 안쪽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객차 안을 훑어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맞은편 남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신문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종이 끝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해림은 그 떨림을 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남자가 숨결 만큼 낮은 목소리를 내며 해림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아가씨, 모른 척 좀. 순간 해림은 교도소의 모른 척들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과거를 묻지 않는 법, 남의 울음을 못 들은 척하는 법, 남의 비밀을 입 밖에 내지 않는 법. 그것은 서로를 살리는 방식이기도 했고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감옥에서 배운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눈은 외로움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눈빛. 해림은 그 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방식으로 4년을 버텨왔으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이 악물고 견뎌온 시간. 그래서 그 눈빛을 알아보는데 1초면 충분했어요. 해림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검표원이 다가왔어요. 해림은 미리 꺼내 놓았던 표를 내밀었습니다. 검표원이 펀치로 구멍을 뚫고 돌려주었어요. 형사가 뒤따라왔습니다. 해림과 남자를 훑어보았어요. 해림은 창밖을 보며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마치 맞은편 남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형사의 시선이 남자에게 머물렀어요. 몇 초가 흘렀습니다. 남자는 신문지 뒤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신문을 읽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형사가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객차 뒤쪽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신문지 뒤에서 남자가 가만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이 객차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며 희미한 온기가 되었습니다. 해림은 그 온기가 자기 쪽으로 흘러오는 걸 느꼈어요. 낯선 남자의 숨결, 낯선 남자의 안도. 그것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자가 신문지를 조금 내렸어요. 처음으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서린 눈.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어서 웃는 것 같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웃음이 아니었어요. 웃음의 흉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림은 그 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가끔 그런 표정을 지었으니까요. 좌석 아래에 작은 종이컵이 있었어요. 누군가 두고 간 보리차였습니다. 온기가 아직 남아있어서 컵을 쥐자 손바닥이 잠깐 풀렸어요. 남자가 컵을 흘끗 보더니 마른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해림은 말없이 컵을 반쯤 그에게 밀었어요.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3초쯤. 그리고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둘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어요. 긴장이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불러요? 해림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해림. 남자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아주 작게 한 번 더 되뇌었어요. 해림. 그 소리가 해림의 가슴 안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감옥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천천히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번호로 불리고 죄목으로 불리고 가끔은 그냥 야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해림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그 이름이 소중한 것처럼, 마치 그 이름 속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는 훈이라고 해요. 훈. 해림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아직 이 남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쫓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감옥에서 배운 규칙, 남의 과거를 캐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규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기차 안에서 둘은 서로의 편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연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 기차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들판, 작은 마을, 산등성이 하천. 4년 만에 보는 움직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어요. 같은 벽, 같은 창문, 같은 하늘. 하지만 바깥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 없이도. 해림은 창밖을 보았어요. 논밭에 벼가 베어져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들판. 황금빛이었던 들판이 누렇게 마른 구루터기만 남기고 있었어요. 늦가을이었습니다. 만축. 가을의 끝자락. 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해림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그 다음에 성묘하러. 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서울이에요. 거기서 좀 숨어야 해서. 숨는다. 그 단어가 해림의 귀에 걸렸습니다. 이 남자도 쫓기고 있구나. 이 남자도 도망치고 있구나.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이라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서로의 사정을 묻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그 빛이 들판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해림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흘, 고작 사흘. 하지만 이 사흘 동안만큼은 번호표가 아니라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사람으로 숨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림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욕망을 품었어요. 누군가의 편이 되고 싶다는 욕망.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 4년 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이 손등 아래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철로 위에서 바퀴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 해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풍경 위에 겹쳐졌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은 기차 안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해림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 사흘이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길지, 온기는 늘 대가를 데려온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기차는 달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늦가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림은 오랜만에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바깥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넓고 차갑고 자유로운 냄새가 났어요. 삼장, 철창 안과 밖. 서울역의 공기는 거칠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대합실을 가득 메웠어요. 외투가 스치며 바스락거렸고 구두 뒤축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고 호객꾼의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어요. 천장 아래로 담배 연기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림은 그 연기 사이를 걸으며 숨을 얕게 쉬었어요. 감옥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가 났는데 바깥의 공기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땀과 담배와 음식이 뒤섞인 살아있는 냄새. 훈이 앞서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어깨를 살짝 틀고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게. 오래 연습한 몸짓 같았어요. 웃음은 가볍고 말투는 친근했지만 발끝은 늘 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해림은 그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그 점을 알아차렸어요. 이 남자는 언제든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구나. 대합실 한쪽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번쩍이며 바뀌었어요. 부산행, 목포행, 대전행. 숫자와 글씨가 춤추듯 돌아갔습니다. 해림은 그 불빛에 잠깐 눈을 빼앗겼어요. 감옥에서는 빛이 일정했습니다. 아침이면 켜지고 저녁이면 꺼지고 취침등만 밤새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바깥의 빛은 사람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밝아졌다 어두워지고 깜빡이다 멈추고 예측할 수 없이 흔들렸어요. 훈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은요, 아가씨. 눈을 너무 크게 뜨면 다치기 쉬워요. 해림은 웃을 뻔했어요. 다친다는 말이 자신에게는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4년 동안 충분히 다쳤습니다. 마음도 몸도 자존심도. 다만 그 다침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감옥에서의 다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스며들었고 바깥에서의 다침은 눈앞에서 갑자기 덮쳤습니다. 역 앞 광장으로 나왔을 때 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해림은 그 변화를 느꼈어요. 뒤쪽에서 시선이 따라붙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훈의 등을, 걸음 리듬을, 고개 돌리는 습관을 읽는 눈. 훈이 갑자기 담배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입술을 스치며 움직였어요.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면서 뒤를 살폈습니다. 해림이 낮게 물었어요. 왜 그래요? 훈이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내가 좀 유명하거든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해림은 그의 눈동자 끝에 붙은 두려움을 보았어요. 유명한 건 사람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이 남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돈과 관련된 죄, 종이와 관련된 죄. 그래서 저렇게 쫓기고 있는 것이다. 훈이 해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요. 사람 많은 곳으로. 두 사람은 전차를 탔습니다. 창경원으로 향하는 전차였어요. 객차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해림은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 좁은 골목, 간판이 늘어선 거리. 4년 사이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길이 넓어지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경원 입구에서 내렸어요. 문을 통과하자 낙엽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마른 잎이 밟힐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솜사탕을 든 손으로 뛰어다니는 소리, 동물 우리에서 풍기는 짐승의 비릿한 채취가 뒤섞였어요. 늦가을의 공기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사로웠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하늘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해림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공기를 마신 게 언제였던가요? 감옥의 운동장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넓은 하늘은 아니었어요. 담장이 하늘을 잘라냈고 철조망이 구름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동물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서 해림의 발이 멈췄어요.
철창 안에서 원숭이들이 이리저리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철창을 잡고 흔들고 놓고 다시 잡고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어요. 해림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철창은 어디서나 철창이었어요. 다만 여기서는 철창 안이 동물이고 철창 밖이 사람이라는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해림에게는 별로 차이 같지 않았어요. 자신도 4년 동안 철창 안에 있었으니까요. 좁은 공간에서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기상, 점호, 식사, 작업, 점호, 취침. 그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었어요. 원숭이들과 다를 게 무엇이었을까요? 곰 우리 앞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불곰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빙빙 돌고 있었어요. 앞발로 땅을 문지르며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밟았습니다. 왼쪽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3걸음. 그 리듬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발바닥 아래 땅이 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돌았을까요? 훈이 곰을 보며 말했어요. 저 곰 봐요. 빙빙 돌지.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이 계속 말했어요. 나도 저랬어요. 한때는 빙빙 돌기만 하고 어디로도 못 가고 그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웃음인 것 같기도 하고 한숨인 것 같기도 했어요. 당신도 어쩌면. 해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자신도 빙빙 돌았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벽을 보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면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으니까요. 해림은 곰의 발바닥이 땅을 문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마찰음. 감옥 복도에서 들리던 슬리퍼 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빙빙 도는 것.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것. 그것이 곰의 삶이고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우리 앞을 떠났어요. 벤치가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등받이 위에 따뜻한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해림은 자기도 모르게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가 차가웠어요. 손바닥으로 만지면 거친 나뭇결이 손금을 긁었습니다. 훈이 나란히 앉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코끼리가 낮게 울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실려 발끝으로 굴러왔습니다. 해림은 그 낙엽을 발끝으로 가볍게 밀었어요. 낙엽이 다시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훈이 아주 짧게 물었어요. 이름이 해림이라고 했죠? 네. 처음으로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왜 쫓기느냐고 묻지 않고, 이름만 확인하는 질문. 감옥에서는 이름보다 번호가 중요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죄를 묻지 않았어요. 이름만 물었습니다. 해림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시선을 낙엽으로 떨어뜨렸어요. 뜨거워지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목 안쪽에서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훈이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좋다고 말해준 것이 언제였던가요? 해림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을까요?
동물원 한쪽에서 원숭이들이 철창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이 낙엽 위로 튀었고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훈이 그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해림을 향해 눈을 찡긋했습니다. 저놈들, 우리보다 솔직하네요. 해림은 그 말에 잠깐 웃었어요. 웃음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 놀라워했습니다. 웃음. 4년 동안 억눌러왔던 웃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작고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습니다. 웃고 나니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 빈자리에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웃어도 되나? 이렇게 편안해져도 되나? 오래된 습관의 불안이었어요. 감옥에서는 웃음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눈총을 받았고, 너무 자주 웃으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훈은 그 불안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사흘, 그거 긴 시간이 아니죠?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지 않다고 말하면 더 짧아질 것 같아서.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창경원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해가 기울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빗줄기가 비스듬히 쏟아졌고 그 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반짝거렸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훈이 물었어요. 성묘는 언제 가세요? 해림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려고요. 오늘은 말이 끊겼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묵을 곳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훈이 말했어요. 인천에 가본 적 있어요? 바다요. 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먼 곳에 있는 것이었어요. 감옥 안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곳. 철창 너머에는 벽이 있었고, 벽 너머에는 담장이 있었고, 담장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세상보다도 더 먼 곳에 있었어요. 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가봐요. 사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해림의 가슴을 찔렀어요. 사흘밖에 없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철문 안으로, 번호표의 삶으로. 하지만 그 사흘 동안은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은 다른 사람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요?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 다시 기대는 법. 인천으로 가는 완행열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은 칠흑 같았어요. 간간히 마을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점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다 사라졌어요. 해림은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청하는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해림은 그 평범함이 부러웠습니다. 훈은 맞은편 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이 든 것인지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낮에 보았던 웃음기가 사라지고 피로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쫓기는 사람의 얼굴, 숨는 사람의 얼굴. 해림도 눈을 감았어요.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그 규칙적인 흔들림이 묘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해림의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어요. 위로는 사치였고
따뜻함은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의 흔들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해림을 흔들어 주었어요. 인천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리자 짠 바람이 불어왔어요. 코끝을 찌르는 냄새. 바다 냄새였습니다. 해림은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맡는 것 같았습니다. 짜고 비리고 넓은 냄새. 공기 자체가 다른 것 같았어요. 서울의 공기는 매캐했는데 인천의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훈이 말했어요. 바다가 가까워요. 가볼래요?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골목을 걸어 갯가로 내려갔어요. 썰물로 드러난 갯벌이 달빛 아래서 검고 반들거렸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규칙적인 소리.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갈매기 울음이 하늘 어딘가에서 날카롭게 지나갔어요. 해림은 신발을 벗지 않고 갯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모래가 발밑에서 스며들었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불안정한 느낌이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갑자기 발목이 푹 꺼졌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순간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이없는 웃음. 바람이 그 웃음을 가져가 버렸어요. 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아요. 빠지면 같이 빠지면 되지. 해림은 그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팔목으로, 팔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번져갔습니다. 해림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니, 놓치기 싫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따뜻함은 늘 위험했어요. 따뜻하면 나중에 더 춥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해림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만이라도,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따뜻함을 죄처럼 여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갯벌 위를 함께 걸었어요. 발이 빠질 때마다 서로를 잡아주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바람 소리가, 갈매기 울음이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해림은 처음 알았어요. 밤이 깊어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인천항 근처 간판도 희미한 작은 여관이었어요. 복도에는 담배 연기와 오래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지는 습기에 들떠 있었고 전등은 깜빡거렸어요. 방 안에는 낡은 거울, 삐걱거리는 침대, 얇은 이불 뿐이었습니다. 훈이 커튼을 치며 말했어요. 여긴 아무도 우릴 몰라요. 해림은 그 문장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모른다는 건 안전이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감옥에서도 해림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번호로 불리고 줄 속에 섞이고 얼굴 없는 죄수 중 하나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무도 모르는 여관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해림은 죄인 같기도 하고 평범한 여자 같기도 했어요. 그 경계가 흐릿해져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247번인지 해림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 어떤 존재인지. 훈이 다가왔어요. 거울에 두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손이 차네요. 훈이 해림의 손끝을 잡았어요. 손가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해림은 웃으려다 말고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밤 둘은 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맞췄어요. 이불 아래에서 손이 손을 찾는 방식으로 말보다 빠르게 오래 묶여있던 감정이 풀렸습니다. 해림은 그 순간만큼은 번호표가 아니라 이름이었고 훈도 도망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였어요. 그 그냥이 얼마나 비싼지 둘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머니 무덤으로 갔어요. 시골 야산의 작은 묘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흙길을 한참 걸어 올라갔어요. 나뭇가지가 서로를 긁는 소리가 들렸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 나뭇잎이 대부분 떨어져 있었어요. 앙상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언덕 중턱에 있었어요. 작은 봉분과 낡은 비석, 풀이 무성하게 자라 봉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흔적이었어요. 해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았구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해림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에 흙이 묻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흙, 어머니가 묻혀 있는 흙. 그 흙 냄새가 따뜻하기보다 쓸쓸했어요. 비석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었어요. 차가운 돌의 촉감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해림은 속으로만 불렀어요. 소리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 늦었지. 바람이 불어 낙엽이 봉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해림은 그 낙엽을 손으로 걷어냈어요. 손끝에 흙이 더 묻었습니다. 그 흙을 털지 않았어요. 흙이 송금에 박히는 감각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접촉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훈이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해림은 그 조용함이 고마웠어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없는데도 함께 있는 느낌이어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훈이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다 말고 끝내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배를 비석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어색한 조문 같았습니다. 말 대신 남기는 작은 물건 하나. 해림은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흘 동안 처음으로 기댈 수 있다는 감각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4년 동안 혼자였어요. 혼자 견디고, 혼자 삼키고, 혼자 버텼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어요. 기대면 약해진다고, 약해지면 무너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어요. 왜 감옥에 갔는지 묻지 않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어 주었어요. 담배 한 개비를 비석 옆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무덤을 떠나면서 해림은 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해림이 먼저였어요. 손가락이 손가락 사이로 끼워졌습니다. 훈이 잠깐 놀란 듯 해림을 보았어요. 해림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언덕을 내려오는 길,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손 안의 온기가 그것을 막아주었어요. 해림은 생각했습니다. 기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훈이 말했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이면 당신도 가야 하잖아요.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었어요. 사흘 중 이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하루, 아니, 반나절도 채 안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해림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짧은 시간 동안은 번호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논밭, 작은 마을, 산등성이, 늦가을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해림은 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처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 훈이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의 흔들림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분홍빛으로, 분홍빛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해림은 눈을 감았어요. 기대는 법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손을 잡는 법,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법,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법. 4년 동안 잊고 있던 것들을 하루 만에 다시 배웠어요. 하지만 배움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기대는 법을 알면 기댈 곳이 사라졌을 때 더 아프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되었어요. 그 아픔은 내일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순간만은 그냥 기대고 싶었어요. 5장. 진실의 무게.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해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들판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별을 베어낸 눈에는 구루터기만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마른 풀이 흔들리는 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늦가을의 소리였어요. 무언가가 끝나가는 소리. 훈은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생각에 잠긴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쫓기는 사람의 피로, 숨는 사람의 피로, 그 피로가 눈 밑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훈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쫓기고 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었어요. 감옥에서 배운 규칙. 남의 과거를 캐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규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알면 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알면 이 손을 놓아야 할까봐.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네온사인이 깜빡이며 밤의 시작을 알렸어요.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고 돌아가는 아주머니들, 학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해림과 훈은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춘 곳은 허름한 여관 앞이었어요. 인천에서 묵었던 곳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간판이 낡았고 계단이 삐걱거렸고 복도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방에 들어가자 훈이 먼저 세면대로 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첨벙거리는 소리,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소리. 해림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어요. 빨래가 널린 옥상, 깜빡이는 가로등,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흘 중 이틀이 지나갔어요. 남은 시간은 하루, 아니, 반나절도 채 안 될지 몰랐습니다. 정오까지 교도소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훈이 세면대에서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해림을 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웃음이 한 겹 더 얇아져 있었어요. 자꾸 창밖을 힐끗거렸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해림의 가방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관인이 찍혀 있는 종이, 휴가증이었어요. 대구교도소의 직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훈의 시선이 그 종이를 스쳤어요. 멈췄습니다. 다시 해림을 보았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문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 해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거 뭐예요? 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해림의 입이 말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사흘 휴가.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옥 문턱을 다시 밟는 것처럼. 고백은 늘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은 벗은 채로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1초가 10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해림은 자신이 다시 죄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사람이 아니라 죄, 이름이 아니라 번호표, 잠깐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참 뒤 훈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했구나. 그 목소리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해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해림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차갑지 않다는 것만 느꼈어요. 훈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등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등이 멀어 보였어요. 해림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불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거친 천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기다렸어요. 훈이 무슨 말을 할지, 떠나라고 할지 아니면. 훈이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말할 게 있어요. 해림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 위조 지폐 만들었어요. 그래서 쫓기고 있어요. 잡히면 오래 들어가요. 그 고백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철창 밖에 있지만 진짜 자유가 아닌 사람들.
그 사실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었는지, 더 멀게 만들었는지, 해림은 알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비밀이 사라진 뒤의 침묵.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도 안도가 되었어요. 훈이 말했어요. 서울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일이면 가야 해요. 두 사람 사이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떨어졌어요. 그 단어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끔 훈이 창밖을 확인했고 해림은 그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쫓기는 사람의 밤은 이런 것이구나. 잠들 수 없는 밤.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는 밤. 해림은 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해림 자신도 몰랐습니다. 괜찮다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했고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을 잡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훈이 해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훈이 말했어요. 대구까지 같이 가줄게요. 해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형사들이. 훈이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차피 쫓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그 말이 해림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차피 쫓기는 건 마찬가지. 그것이 이 남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숨어야 하고 누구를 만나도 경계해야 하는 삶. 자신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철창의 위치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해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내일이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림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의 새벽이. 6장. 멈춘 밤. 야간 열차는 자정을 넘겨 출발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야간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걸음이 느렸어요. 해림과 훈도 그들 사이에 섞여 열차에 올랐습니다. 객차 안은 한산했어요. 몇몇 승객들이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창문을 덮었습니다. 간간이 작은 마을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희미한 점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다 사라졌습니다. 그 불빛들이 별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열차가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객차 안을 채웠어요. 철로 이음새를 지날 때마다 바퀴가 소리를 냈습니다. 덜컹, 덜컹, 덜컹. 심장 박동 같은 리듬이었어요. 해림은 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제 버스에서도 이렇게 기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어깨에 기대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훈이 해림의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열차의 흔들림이 자장가처럼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림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어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열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덜컹, 덜컹, 덜컹. 규칙적인 소리. 그런데 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덜컹, 덜컹, 끼익. 급정거였어요. 해림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훈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객차 안이 흔들렸습니다. 선반 위에 짐이 떨어졌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무슨 일이야? 사고래.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렸어요. 불안한 목소리, 화난 목소리, 겁먹은 목소리.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성냥을 켰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을 흔들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었어요. 창밖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마을에 불빛도 없었습니다. 어딘가 시골의 철로 위 아무것도 없는 곳. 승무원이 객차를 지나가며 말했어요. 선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 시간이 흘렀어요. 10분, 20분, 30분. 열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훈의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해림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불빛, 손전등이었습니다. 열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훈이 해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가야 해요. 해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요? 저 불빛. 경찰인 것 같아요. 해림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불빛. 수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객차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훈이 일어섰습니다. 해림의 손을 잡고 객차 뒤쪽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발에 누군가의 짐이 걸렸어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객차 뒤쪽에 비상문이 있었어요. 훈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늦가을 밤의 공기,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열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이 자갈밭에 닿았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훈은 해림의 손을 꽉 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로 옆에 숲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로 서 있었습니다. 훈이 그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해림도 따라 달렸습니다. 자갈이 발밑에서 튀었어요. 발목이 꺾일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훈이 더 빠르게 달렸어요. 해림도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습니다. 숲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가웠어요. 젖은 잎이 발밑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쫓아오는 소리.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흔들렸습니다. 훈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해림도 따라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나무 뒤에 바싹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를 훑었습니다. 해림은 숨을 멈추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스쳐 지나가기를 기도했어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발소리도 멀어졌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숲의 소리만 남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딘가에서 우는 벌레 소리, 자신의 숨소리. 해림의 무릎이 풀렸어요. 나무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다 숨을 몰아쉬었어요.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졌어요. 해림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주위를 보았어요.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어요. 숲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춥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코트 자락을 여몄지만 추위가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훈이 해림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해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해림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재킷에서 훈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사람의 냄새. 훈이 낮게 물었어요. 지금 안 와도 돼요? 해림은 대답 대신 그의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움켜짐이 대답이었어요. 훈이 해림을 안았습니다. 팔이 등을 감쌌어요. 해림도 훈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들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추위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만 느껴졌어요. 심장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림은 알고 있었어요. 멈춘 건 기차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순간은 곧 끝날 것이었어요. 알면서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숲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훈이 말했어요. 가야 해요. 날이 밝기 전에.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숲을 빠져나왔어요. 철로를 피해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첫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하늘이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림에게 그 새날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대구로 가는 버스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산등성이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들판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아팠어요. 이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자신은 다시 철문 안으로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해림은 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림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버스가 대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빛이 두 사람의 손을 비추었습니다. 맞잡은 손, 놓지 않는 손, 놓을 수 없는 손. 해림은 생각했어요. 밤이 멈추었을 때 우리도 함께 멈추었다고. 하지만 밤은 지나갔고 해가 떴습니다. 멈추었던 것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세상도 운명도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7장 겨울레일. 대구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버스 창문에 김이 서렸어요. 해림은 손가락으로 그 김을 닦았습니다. 바깥 풍경이 드러났어요. 산등성이, 들판,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들판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오까지 교도소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해림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보면 더 빨리 갈 것 같았습니다. 대신 훈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훈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피로가 눈 밑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해림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구의 공기, 4년 동안 맡아왔던 공기, 그 공기 안에 교도소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소독약 냄새, 철의 냄새, 갇힌 사람들의 냄새. 두 사람은 교도소 쪽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끝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도소 담장이 보였을 때 해림의 발이 멈추었어요. 회색 콘크리트 담장. 그 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4년을 살았어요. 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담장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며 울었어요. 그 울음이 마치 돌아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훈이 해림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기 밥 먹고 가요. 교도소 앞에 허름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국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김이 오르는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식당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주머니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훈이 국수 2그릇을 시켰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수가 나왔습니다.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훈이 고춧가루통을 해림 쪽으로 밀었습니다.
좀 넣어요. 속 풀리게. 해림은 손을 멈추었어요. 나 매운 거 못 먹어요. 오래 갇혀 있으면 혀도 겁을 먹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웃으려다 말고 국수 그릇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해림은 느꼈어요. 이 남자도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다만 겁을 웃음으로 덮어왔을 뿐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국물이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갈 때 온기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슬펐어요. 이게 마지막 식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는 마지막 밥. 국수를 다 먹고 식당을 나왔어요. 교도소 담장이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어요. 잠깐만. 다녀올 때가 있어요. 해림은 그 말이 불안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늘 길어졌어요. 어젯밤 열차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대신 해림은 훈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낡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그 빠름은 도망자의 빠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의 빠름이었어요. 훈은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해림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할 겨울. 시간이 흘렀어요. 5분, 10분. 해림은 시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훈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짐을 든 아주머니, 자전거를 끄는 남자, 뛰어다니는 아이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훈을 찾았습니다. 저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뛰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해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훈이다. 해림은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남자들이 보였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 형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훈이 서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쌓인 물건. 내복이었어요. 겨울 내의. 형사들이 훈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훈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형사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만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잡혀갈게요. 형사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당장 가자. 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요. 이것만. 그 목소리가 해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애처로웠지만 구걸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쩐지 훈의 목소리는 결심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남자는 잡힐 줄 알면서도 내복을 사러 갔구나. 자신을 위해. 겨울을 보내야 할 자신을 위해. 해림은 달려갔어요. 훈 씨. 훈이 돌아보았습니다. 해림을 보았어요. 그 얼굴에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형사들이 훈의 팔을 잡았어요. 훈이 내복을 해림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얀 천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이거 받아요. 해림은 그 내복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새 옷감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새것의 냄새가 났어요. 겨울이 길잖아요. 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어요. 형사들이 훈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훈이 잠깐 버텼어요. 해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2년 후에 나와요. 훈이 말했어요. 창경원. 그 벤치. 거기서 만나요. 해림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앞이 흐려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꼭. 그 한 글자가 둘 사이에 매듭처럼 묶였어요. 풀리기 쉬운 매듭. 하지만 지금은 그 매듭이 둘을 버티게 했습니다. 형사들이 훈을 끌고 갔어요. 훈이 뒤돌아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해림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복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새 옷감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따뜻함을 숨겨야 했어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교도소 철문이 보였습니다. 해림은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철문이 가까워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쇠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찔렀어요. 그 냄새는 여기 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으라는 명령 같기도 했어요.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림은 철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훈이 사라진 골목이 보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골목.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해림은 내복을 품에 더 깊이 넣었습니다. 따뜻함을 숨기듯이. 그러나 이번에는 숨기는 이유가 달랐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철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쇠를 물어뜯는 소리. 익숙한 소리였어요. 4년 동안 들어왔던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작처럼. 이제 2년. 딱 2년을 버티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창경원 그 벤치에서. 꼭이라고 훈이 분명한 눈빛으로 약속했으니까요. 해림은 품속의 내복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이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줄 것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긴 기다림을, 긴 외로움을. 복도를 걸어갔어요.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슬리퍼가 콘크리트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3일 전에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해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손을 잡는 법, 기대는 법, 누군가의 편이 되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에 남은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길어도 괜찮았습니다. 끝에 만남이 있다면, 끝에 약속이 있다면. 해림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해림은 그 빛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바깥의 빛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맡았던 바깥의 빛. 그 빛을 기억하며 버틸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그 빛 아래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8장 만축.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 봄, 여름, 가을. 똑같은 순서로 시간이 흘러갔어요. 감옥 안에서는 계절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안에 나무 한 그루가 잎을 틔우고 떨어뜨리는 것으로 계절을 짐작할 뿐이었어요. 해림의 손은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작업장에서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4년 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내복이 있었어요. 사물함 안에 접어 넣어둔 흰 내복. 꺼내어 만질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다 냄새, 낙엽 소리, 차가운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그 기억은 그녀를 울게도 했지만 더 자주 살게 했어요. 밤마다 해림은 내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천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날카로운 눈매, 지친 기색이 서린 눈, 웃음의 흉내. 그 얼굴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기억을 지워갔어요. 하지만 손끝의 감촉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따뜻한 만큼은 남아 있었어요. 끝이 있어도 온기는 남는다는 것을 해림은 그 구김에서 배웠습니다. 감옥의 밤들은 여전히 길었어요. 취침등 아래에서 잠들지 못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다림이 있었어요. 2년 후, 창경원. 그 벤치, 꼭이라고 말했던 약속. 그 약속이 밤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해림은 달력을 만들었어요. 작은 종이에 날짜를 적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줄을 그었습니다. 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만남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날짜에 줄이 그어졌어요. 출갑 날이 왔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2년 전 사흘의 여행을 떠났던 것과 같은 계절. 만축. 가을의 끝자락. 해림은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해 전에 입었던 그 옷. 감색 치마와 흰 블라우스. 낡아서 색이 더 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내복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접어서 조심스럽게 구겨지지 않도록. 함께했던 물건이었어요. 이 내복을 가지고 창경원에 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훈을 만나면 보여줄 것이었어요. 당신이 준 것을 지켰다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때와 같았습니다.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어요. 바깥의 빛, 담장 밖의 빛, 자유의 빛.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해림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늦가을의 하늘. 2년 전에도 이런 하늘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는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때와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들판, 작은 마을, 산등성이. 전에도 이 풍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신문지 뒤에 숨어 있던 남자.
보리차를 나눠 마시던 남자.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맞은편 좌석이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훈의 얼굴, 훈의 목소리, 훈의 손.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창경원 그 벤치에서 꼭이라고 약속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림은 창경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걸었던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은 조금 변해 있었어요. 새 건물이 들어서고 가게들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창경원 입구는 그대로였어요. 문을 통과하자 낙엽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2년 전과 같은 냄새였어요. 마른 잎이 밟힐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같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동물 울음소리, 모든 것이 그때와 닮아 있었어요. 곰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곰이 여전히 빙빙 돌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3걸음, 오른쪽으로 3걸음. 2년 전과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발바닥 아래 땅이 더 깊이 패여 있었어요. 약속한 벤치를 찾았습니다. 벤치는 그대로였어요. 나뭇결도 등받이에 작은 흠집도. 해림은 그 흠집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마치 사흘의 흔적을 확인하듯이. 2년 전에도 이 벤치에 앉았어요. 훈과 나란히. 좋은 이름이네요라고 말해주었던 남자와 앉았습니다. 기다렸어요. 햇빛이 벤치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바람이 불어 낙엽이 발끝에 모였습니다. 해림은 낙엽 하나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어요. 낙엽은 다시 바람을 타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가 보랏빛으로 변했다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공원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가 되었어요. 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림은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공원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동물 우리 쪽에서만 간간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 옆을 지나던 연인들이 잠깐 멈춰 사진을 찍었어요. 여자가 남자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어색한 웃음이 해림이 기억하는 훈의 웃음과 겹쳤어요. 웃음의 흉내. 괜찮은 척. 멀리서 사자의 낮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울음은 길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마치 누군가 마음을 꾹 눌러 참는 소리 같았습니다. 해림은 그 끊김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훈은 어딘가에서 자기만의 겨울을 버티고 있을지 모른다고. 교도소 안에서,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2년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재판이 길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른다는 사실이 해림을 다시 혼자로 만들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폐장 시간이라고. 해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벤치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빈 벤치.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벤치. 공원을 나왔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해림은 코트 자락을 여몄습니다.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발이 멈추었어요. 해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거리였어요. 낯선 간판들, 낯선 건물들. 서울은 넓었습니다. 혜영은 그 넓음 속에서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있었어요. 실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해림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기다린 건 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전 그 사흘간의 스스로의 모습들을 웃고 손을 잡고 두려워하면서도 살아 숨쉬던 그때의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텼어요. 내복을 만지며 기억을 더듬으며 약속을 붙들며. 그리고 지금 해림은 그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훈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림은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서서 걸어서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길가에서 군밤을 파는 노점이 보였습니다. 검은 솥뚜껑 아래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달큰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해림은 그 노점 앞에 멈추었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이 몇 개 있었어요. 군밤 한 봉지 주세요. 아주머니가 종이봉투에 군밤을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봉지가 따뜻했어요.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내복의 따뜻함과는 다른 지금의 따뜻함이었어요. 스스로 만든 따뜻함. 해림은 군밤을 하나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따뜻한 속살이 혀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감옥에서는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달콤함, 따뜻함, 자유의 맛.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해림은 버스를 기다렸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손 안의 군밤 봉지가 따뜻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김이 서렸어요. 손가락으로 그 김 위에 작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금세 지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지워져도 괜찮았어요. 지워지기 전에 또 한 번 숨을 쉬고 또 한 번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네온사인 가로등,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림도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해림은 마음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어. 그 말은 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흘의 온기를 죄가 아니라 삶으로 바꿔들고 늦가을의 길을 혼자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의 낮지만 단단한 고백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 늦가을의 달. 그 달빛이 버스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졌어요. 해림은 그 빛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만축, 가을의 끝.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어요. 해림은 군밤 봉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을 느끼며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단 사흘의 온기가 6년 동안의 겨울을 녹였습니다. 과연 사람의 마음은 어떤 온도를 가질까요?
지금까지 황혼 추억 극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